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제 모레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개혁의 거대한 물줄기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동안 당내 일부에서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오늘 민주당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추미애, 김용민 의원도 자리를 함께하면서 하나됨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 내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틀에 걸쳐 당내 초선들과 만찬을 하면서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확고한 의지, 쉬지 않는 소통, 끝없는 설득,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럴 때일수록 민주적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하나된 민주당, 하나된 당정청, 이걸 만들어낸 이재명 리더십을 주목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맛있는 사과. 세척 사과라고 이제 흔히 그러는데요.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맛있는데 껍질째 먹자니 찜찜한데 이걸 이제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세척을 한 사과. 바로 껍질째 먹는 세척 사과, 맛있는 사과인데요. 세척을 어떻게 했냐? 3번이나 한대요. 지하 안반수로 1차 세척, 오존수로 2차 세척, 그리고 UV 살균기로 3차 세척까지 3번이나 세척해서 포장을 이렇게 딱 해서 보내드리니까 받아서 바로 드시면, 껍질까지 드시면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사과 맛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침에 제가 깎아서 먹었는데 내일부터는 안 깎아서 한 반쪽만 딱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문 1551-3158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립니다. 가격이 적당하지요. 3kg 한 박스에 9개에서 11과 정도 들어있는데 35,900원에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거 하나 해놓고 한 일주일 드셔도 되고 전 아침 저녁으로도, 그리고 주문하실 때 2-3박스씩 주문하시면 한 달 내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사과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전에 국무회의를 생중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종에서 열렸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국무회의를 보면서 정춘기님, 안녕하세요. 지도자의 참 모습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녹수님, 아따 세금 나와도 안 아까워.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딱지도 줄줄이 사탕 안 아깝다. 잼프가 잘 쓸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돕지 마시고. 예. 오늘 또 함께해 주실 4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전 부원장님. 전 부원장. 네. 전예현 전 부원장. 네. 오늘은 그린이군요. 네. 그리고 이 명찰은 사실 제 이름을 너무 어렵다고 기억 못하는 분들이 꼭 달아달라고 하셨고요. 요거 설명 조금 드려야 될까요? 요거 제가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개방형 공무원이었는데 요즘 강원도가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위대한 강원도민에 맞는 위대한 도지사가 탄생하고 있으면 좋겠다. 무능한 도지사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달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다가 나중에 박주민급으로 계속 달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전 영광이죠. 박주민 의원은 막 주렁주렁 밟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좀 덜 다는 것 같죠? 네,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저도 좀 이제 교통법규 위반 이런 걸로 예.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싶은데 운전면허 없잖아요. 네. 면허는 있어요? 면허도 없습니다. 이런 미래를 예견을 하고 네. 아마 있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네. 어렸을 때 그런 면허를 생각을 안 땄어요? 그렇죠. 네. 아 예? 어릴 때 좀 제가 이제 생각이 좀 예. 네.
분명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차를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를 살 수 없을 건데 굳이 면허를 따서 무엇 하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돈 드는 일인데 예. 딸 걸 그랬죠. 면허를 땄으면 차를 샀을 것인데.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은 열심히 살자. 열심히 그래서 살자? 네, 우리 자 이런 또 백운기의 정어리 TV 화이팅이다. 네, 이게 인생관입니다. 오, 저 평론가님 저런 말씀하신 거 처음 하세요. 그럴 리가요. 아, 살다 백운기 정원이 TV 화이팅 인생관이라고 하는 이런 멋진 분을 처음 만나 뵀는데 이걸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죠? 이따가 이거 사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진짜 맛있는 사과예요. 예,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사는데 돈을 안 벌려고 생각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저하고 좀 깊은 얘기 해봅시다. 곽우신 어마이뉴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검찰 개혁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지요. 아침에 9시부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의는 아니고 뭐 그래도 지도부도 참석하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 요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브리핑의 달인께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훨씬 저보다 브리핑 잘하는데요. 제가 좀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동안에 이제 당정청 갈등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 19일날 본회의에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법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하는 중수청에 공소청에 대한 사건 이권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오늘 조간에도 좀 나온 내용인데요. 수사를 중수청에서 하게 되면 수사 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 개시하는 단계부터 공소청 검사한테 우리 이런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 초기부터 공소청에서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그리고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를 해서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검사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청구를 하는 건 검사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두고 일종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권을 아예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청구하는 권한은 여전히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휘하고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기는 하지만 검사 지위를 보장을 하는 것 때문에 파면 이외에 파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검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또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검사들이 그동안에 반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지를 아예 없애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곽우신 기자님 가장 논란이 됐던 보안 수사권 그 문제는 이제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사실 보안사건 관련 정리가 아직 다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보류해 놓는다. 그리고 조금 더 여지를 열어놓고 깊이 있게 논의해보자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뭔가 우려하는 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었고 또 보안사건이 존치되는 거, 형식적으로라도 존치되는 거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안 그래도 이제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기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요. 어제도 사실 토론회가 있었고 그래서 가장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일단 조금 뒤로 밀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정안에서 유지했던 부분들 중에서 법사위 요구안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나름의 타협안을 만들어서 일단 난항을 겪었을 것 같았던 19일 통과는 가보겠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해놓고 혹시라도 보완할 거 있으면은 그때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손보고 이렇게 한다로 정리를 한 거죠. 오늘 이제 추미애 김용민 의원 나와 있는 것도 그동안에 가장 이제 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앉아서 이야기도 하게 하고
그러는 모습 보니까 일단 우리는 정리는 됐다 이걸 보여준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그 대목인 거죠. 왜냐하면 정부안, 그러니까 1차 입법 예고안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한 2차 입법 예고안 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이런 검찰개혁론자들의 주장을 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거고 그 미흡했다고 하면 그럼 뭐 주장을 받아들여서 뭐 수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정을 해온 건데 그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온 게 법사위에 이제 그 추미애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 중심으로 해서 요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 강경파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수정을 할 경우에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두 차례 초선 의원들 만찬에서도 거듭 말씀을 했는데 이 넘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검사들을 한꺼번에 다 자르고 이제 다시 임용을 하는 뭐 그런 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에 어쨌든 표현이 돼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이제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지금 오늘의 합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반영이 여전히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합의를 하는 모습을 안 만들었으면은 여전히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강경파들은 여전히 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걸 합의한 거야라는 걸 보여준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1차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당이 당론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수정한 거에 대해서도 강경파들이 반발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럼 2차 수정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런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 이걸로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때까지는 일단은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얘기할 것 같고 근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 들어가는 내용이 예를 들면 정권 송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보안사건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검찰개혁 문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 대목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보안사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뭐 강경파들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일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안사건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허용하면 안 되고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이런 차이가 여전히 있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지나고는 여전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저랑 이해도가 다른데요.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검찰 조직을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수청하고 공소청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특히 공소청에 수사 인력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할 부분인가, 이 부분이 보안수사 요구권하고 보안수사권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보안수사권이 정리가 안 되면 조직 개편을 못 해요. 그러니까 형사법 문제가 같이 얽혀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됐으니 그 제일 큰 쟁점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사법을 개정을 할 때 이제 미세 조정하는 얘기들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조정하는 과정에서 큰 쟁점 없이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정권 송치에 관한 부분들도 뭐 어제 오늘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조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수법 문제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충돌하는 모양새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론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런 모양새로 계속 가면 좋은 거고 다만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제 민주당의 입장으로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당론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봐라. 사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전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어제 논의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결국 오늘의 합의 내용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합의해라라고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 애초에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 이러한 양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안수사의 허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쟁점으로 물밑에서는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가고 뭐 이럴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건 정책적으로 논의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첨예하게 가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지층의 분열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어떤 이 균열 그래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뭐 친명 대 친청이다 무슨 뭐 이런 구도로 계속 설명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정권과 여당이 다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도를 만들지 말자는 게 가장 큰 어떤 오늘의 핵심 줄기가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어찌 됐든 정리가 됐다. 그리고 하나가 됐다. 이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 과연 검찰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들을 놓고 그동안 막 격가지로 세면서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러다가 당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늘 아마 민주당이 회의에서 두 의원을 앉혀놓고 발언도 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도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저 부분이죠. 이제 정리가 됐다.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의원도 발언하고 김용민 의원도 발언 기회를 줬는데 특히 김용민 의원 소개하면서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으면서 발언을 하게 하더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우리 김용민 법사위 간사께서 공소청 법안에 수정된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자, 전혜원 원장님, 이제 바로 저런 부분들이, 일단 국민들을 또 지지자들을 안심시키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치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자. 그렇죠. 똑같은 얘기하면서 싸우다가 국민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 우리가 정리하고 일단 매듭을 한번 짓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건데요.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나 저 기자회견 두 가지 점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한 가지는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를 의원들이 마지못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충분한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만든 점이다. 원팀이다라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거듭 강조한 점을 눈여겨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추미애 의원과 사실 그 김용민 의원이 강경파라고 불리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보면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분을 모셔서 발언을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해줬다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건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보고요. 저는 과정은 어떠했든 오늘 회의에서 보여준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래 그래도 민주당이 서로 타협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국무회의 보면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민생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의 회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모습의 동력을 살려가야 된다. 평론가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왔던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사실 검찰개혁 논쟁은 이제 끝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용민 의원의 경우에 아까 좀 본 대목도 있지만 그 위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 대목들 예를 들면은 검사들을 다 이제 해임을 하고 다시 임용해야 한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공소총장으로 바꿔야 된다. 사실 이제 김용민 의원이 좀 요 총대를 메고 이제 앞장서 주장했던 측면들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요게 어떤 강경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주장을 뭐 100만큼 해야 뭐 그래도 뭐 한 30만큼은 관철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의 과정에서는 좀 물밑에서 좀 요 협상의 묘를 잘 살려서 좀 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 같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요 이제 결론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야 이제 좀 합의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말 민생 챙기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위기 좋게 만드는 이런 부분일 텐데 아무리 당이 달라도 조국 대표는 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을 반명이라고 몰아붙인 사람들 책임져라 반성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게 저는 사실 좀 정치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모습보다는 오늘의 이 결대로 좀 화합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테리 공구님 저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저걸로 분쟁이 없었으면 합니다. 강덕수님 이제 제발 일 좀 합시다. 이 대통령 안쓰럽습니다. AI 스케일 민주당의 매력은 필터가 작동된다는 것. 그래요. 민주시민이 민주당 정체성을 만들어 가지요. 이치양명준님 아침부터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듣고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일이 슬슬 풀릴 듯합니다. 그러셨네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런 모습을 기다렸어요. 오늘 그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안도하게 해서 그런지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슈퍼챗도 막 보내주시네요. 허재만님, 백운기크님 좋은 방송 합리적인 말씀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들강병입니다. 강병. 노들강병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에 이렇게 당내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평소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좀 더 직설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난 16일에 이런 글을 올렸죠.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 거냐 공소청장으로 할 거냐 이런 거는 수사 기소 분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기묘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나치면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가 결국 기득권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경험 한번 상기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이것을
정부 안이라고 하지 말고 당정 협의안이라고 하자. 이게 필요하면 또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다만 그 재수정은 대원칙,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 이걸 관찰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이나 누군가의 선명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한 거죠. 자칫 그 목소리에 의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했고요. 17일 날도 이렇게 같이 올린 그런 그 X를 통해서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 일단 당정협의안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에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사경이 뭔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특사경이라는 게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좀 와닿는 어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좀 분쟁이 생기면 사장님하고 이제 분쟁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들하고. 그러면 이제 노동청이라는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근로감독관이 앉아 있죠. 근로감독관이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해서 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하고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 검사 통해서 기소를 하라고 이렇게 수사기관에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넘기는 그런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사경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분들은 사실 임용될 때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황입니다. 특사경이라는 별개의 직군으로 임용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분들이 뭐 일반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형사법에 관련된 무슨 뭐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노동법이라든가 이 현장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만 유죄를 받아내게 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유죄 받아내는데 어쨌든 전문가일 수 있는 왜냐하면 기소와 공소유지가 어쨌든 그거는 검사가 할 일이니까요. 그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 보통 형사소송법하고 요런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이 나중에 어떤 다른 뭐 우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수사권 활용이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를 없애자라고 하는 이게 반영된 거고요. 조금 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그때 이 특사경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의 특사경 지휘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면전에서 사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특사경들 잘 하고 있다. 지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해보면은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요거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체감한 그런 어떤 대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진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설명 잘하시네요. 아, 제가 또 칭찬을 또. 자,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겁나게 많아요. 한 2만 명 정도. 2만 300명이나 돼요. 네. 그 2만 300명이 모든 부처에 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사법경찰 직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을 보면 바로 이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을 검찰이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 아무리 분리해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검찰이 또 특사경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끔 하는 독소 조항인데 그걸 모르고 손 안 대고 그냥 놔뒀다가는 또 검찰 세상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어떻게 했어요? 등자 하나 가지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딱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특사경이 있네. 오호, 이거 2만 300명이나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오면 뭐
또 뭐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딱 해준 겁니다. 특사경도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 그래서 사실 특사경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여러분이 백운계 정치를 본지 열심히 보면 이런 거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아까 제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 있었어요. 법령이 아닌 법률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마구잡이 바꿔버리는 것들을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아예 법률에다가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석의 여지를 만들지 못하게 우회적으로 다른 수사권들을 막 갖고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게 아예 법률로 딱 정하겠다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죠. AI 스케일님 형사소송법 196조도 6월 이후에 한다는데 꼭 삭제해야지요. 이렇게 또 아주 깊이 있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형사소송법 196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곽우신 기자가 설명할 때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차차차차 정리한다. 일단 이걸 빨리 좀 수사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공소청, 중수청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지요. 근데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라딘의 마법 램프 같은 거예요. 검사가 이 사람 범죄 혐의가 있네? 그러면 수사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너 왜 수사해? 아니 나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 검사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큰 물줄기 가닥짝 잡아놓고 그다음에 정리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 생각을 간파를 했나 봐요.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내가 그 오늘 리더십을 가지고 오프닝을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수기 과정을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팁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토론하게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랫동안 토론해보고 끝까지 뭐 이렇게 참고 설득하고 그런 사람이 몸으로 체화해서 알게 된 그런 비법이에요. 뭐 다른 비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렇게 뭐 토론 비슷하게 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성질 내고 막 나 안 해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던데 민주주의는요 다양성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리한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토크빌이었나? 아무튼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도 바로 그 리더십,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를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좀 장난기가 있어요. 보면. 방금 전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말씀 나갈 때 왼쪽에 자막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국무회의 중계할 때 저거 AI가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나가는데 발음 듣는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숙의예요. 뭐 뒤에는 한번 숙의로 나오던데 맨 앞에 숙의로 이렇게 나오던데 숙의. 숙 익었다는 거예요. 무르익었다. 성숙할 때 숙자예요. 의 논의한다는 거죠. 하여튼지 충분히 논의하는 그 과정, 성숙한 그런 논의,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토론의 기본이기도 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최선의 방법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토론을 잘하고 또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나 또 행정가 출신이다 보니까 디테일에 강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특히나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처음 한 번 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면서 점점 낼 때마다 강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 이제 터치를 해가면서 사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함으로써 당이 계속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상찬과 별개로 사실 이 대통령이 나설 일까지 나서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당이 먼저 좀 살짝 정리가 됨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SNS에 쓰거나 저렇게 공개적으로 혹은 막 만찬 때마다 계속 초선 의원들 연달아 불러가지고 설득할 필요 없이 사실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정책 조정 능력을 잘 발휘했으면은 그게 훨씬 좋았던 건데 그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 조율 능력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고 이 남은 과제들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정리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인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잘 되면은 그게 다 대통령의 공이지만 그게 매번 무조건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계속 뭔가 노출된다고 한다면은 어딘가에선 또 이제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서포트해준 여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당 지도부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기 전에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을 잘 함으로써 법사의 문제든 의원총회 문제든 앞으로 남은 정책 과제들을 잘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남은 것들이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전당대회다 뭐 당권이다 해가지고 맞물려가지고 어떤 폭발력을 갈지 잘 모릅니다. 이게 안 좋게 굴러가면 또 얼마든지 안 좋은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민주당이 이번 기회를 좀 성찰을 하면서 다음번에 대통령이 좀 나서지 않도록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좀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그 지도자로서 좀 좋은 어떤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특사경 관련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요것도 입장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 안에 계속 요게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오늘 뭐 다른 어떤 분들은 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뭐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왜 대통령 말을 왜 이렇게 다들 안 들었지?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내 말 들어라. 그 법은 이렇게 만들어라. 뭐 옛날에 누구처럼 빠르게 가라 이랬으면은 그게 안 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안으로 다 정리됐겠죠. 근데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 법무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여당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를 해봐라. 이거를 계속 이제 보장을 해준 거잖아요. 보장을 계속 해주면서 뭐 의원총회도 몇 번씩 하고 의원총회에서 뭐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한 것도 또 고쳐봐라. 또 고쳐봐라. 오늘도 또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고쳐봐라 그러면 뭐 이 문제가 있으면. 근데 다만 지금 좀 아까 전당대회나 이런 말씀 하셨지만 그 고치자는 의도가
이 제도와 관련된 이런 어떤 아주 뭐 요 성실한 신실한 논의면은 그게 이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건데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치라는 게 어떻게 항상 모든 논의가 신실하기만 하겠어요. 이 정치를 하는 건데 혹시나 엇나가면 이게 제도적으로 신실한 논의가 안 되니까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요 정도는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가 위에서 바로 내리꽂는 것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계속 이 논의가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실은 10월에 이 중수청이나 공소청이나 다 출범을 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 내에 이게 출범을 안 하는 시기 돼서도 안 되고 언젠가 한 번은 정리를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에 어떤 완급을 조절하고 언제 개입할 건지를 딱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딱 보면서 네 분 가운데 누가 토론을 제일 잘하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 근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근로감독관 증원하는 거하고 특사경을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검찰개혁과 맞물려서 나온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은 우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문제, 국민의 삶과 직접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잖아요. 뭐 식품, 위생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낸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 때부터 제도와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철학을 반영해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을 한 바이고 이 문제를 검찰개혁과 엮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나가다 보면 사실상 실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가름말을 좀 타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제 정조예요. 왜냐하면 정조가 문신들과의 토론하는 경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조가 지나가면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게 해서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던 이런 방법이 저는 타운홀 미팅이라던가 지금 디지털을 통한 회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심지어 저의 SNS에 와서도 막 제 욕쓰고 막 왜 이 검찰개혁안 좀 마무리하라고 하냐 그리고 막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국회라는 중요한 공간이 끝없이 공전하는 이 사태를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단계에 하자라는 이 진심도 지지층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중찬님,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박병철님, 재미있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저는 김종희님, 저런 내공을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과 고민과 힘듦이 있으셨을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뭘 허투루 안 보세요. 카푸치노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썸네일에 정청래가 검찰개혁 뜻 따르겠다. 이건 아니고 당정 협의안이다라고 수정하셔야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카푸치노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0시에 방송 그 댓글창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썸네일을 어떻게 달 건가 그걸 미리 써놓죠. 오늘은 이러이러한 주제로 다룰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제목을 써놓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거 아니겠어 해서 정했던 건데 고치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뭐 그동안에 뜻을 안 따랐고 이제 뭐 따르겠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감사한 지적입니다. 카푸치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어렵지만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지도자가 사심이 없어야 돼요. 뭔가를 딱 할 때 속으로 내가 생각해 놓은 뭐가 있는데 이걸로 안 오면 막 물줄기를 틀려고 하고 그러면 다 보여요. 왜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 아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발이 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 너하고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힘당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망나니 칼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 안 해. 그만두고 잠적을 했는데 전화기도 꺼놓고 이렇다가는 이제 뭐 완전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장동혁이 찾아가서 사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나한테 그러면 정권을 줘. 그래서 그래 정권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동혁한테 정권을 받기 위한 수작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저는 짰다고 봐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뭐 잠적하고 이런 것까지 짰다는 게 아니고 정권을 주는 모양새로 해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승리가 장동혁 눈에 있겠습니까? 이미 이건 물 건너간 선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것 마음 놓으시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힘당은 지방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집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선거는 상관없고 끝나고 나서 이 당권을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한테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 뺏겨야 되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요. 오세훈한테 자꾸 등록을 해라.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오세훈을 등록시켜놓고 날려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공천 줄게 등록해가 아니고 등록해봐. 등록한 다음에 날려줄게. 이런 건 아닐까. 일단 지금은 다 날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김용환 충북지사 날렸죠. 박형준 부산시장 날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대구에 지금 나오겠다는 주호영 이런 것들도 안 돼 다. 그럼 지금 누구로 채우겠다는 겁니까? 충북은 윤곽근? 뭐 다른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만 부산은 지금 주진우로 단수 공천한다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다 윤석열 쪽 사람들 아닙니까? 이정현은 누구예요? 박근혜 때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봤습니까? 한덕수 대선 후보 대변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떨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장동혁이 발탁을 했을 때 뭐를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판을 딱 보려면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뽑았을 때 뭐 때문에 쓰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이 일을 하려면은 누가 이렇게 같이 해야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저기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가려져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왜? 한덕수 대변인 할 때 며칠 만에 한덕수 날아가 버리니까 조용해가지고 뭐 했나 안 했나도 잘 모르겠고 윤석열 때 뭐 했나 안 보였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올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로 날린 게 김영환인데 김영환 지사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행한 이번 컷오프 결정은 당헌 당규의 원칙을 파괴한 정치적 폭거이자 충북 도민에 대한 배신 행위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망나니 칼춤 추듯 마구잡이로 혁신 공천하면 지방선거 못 이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거기에 주호영 지금 국회 부의장도 대구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선거 못 이긴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오세훈이 서울시장 안 나갈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뭐 김정인 전 위원장이 또 안 그래도 혁신선대위 관련해가지고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나서지 않는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선 통과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이제 당원 구성을 보았을 때. 그래서 뭐 김정인 전 위원장이 혁신선대위를 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당이 지금 혁신선대위 자체를 띄울 생각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혁신선대위를 띄울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주말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안 잡았겠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잡았다라는 거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권 주고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후보가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선대위를 띄우겠다라고 박성훈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새롭게 오는 선대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선대위는 혁신을 하기가 어렵겠죠.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후보의 얼굴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는 모양새의 혁신 선대위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수석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명분은 들어주지 않겠다,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이 플랜 B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다녔던 게 뭐냐라고 봤더니 오늘 박수민 의원이 후보 등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오세훈 시장 오늘 등록 안 할 거면 그냥 없이 갈게라고 지금 압박에 나선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면 뭐 사실 원래 오세훈 시장이 요구했던 그래도 전륜을 좀 하고 결의문을 좀 실천을 좀 하고 이런 모양새에서 수도권 선거 치르자 그럼 나가겠다라고 한 그림은 이미 반쯤 어그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민은 나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강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이제 여러 정부 거치면서 그 이제 뭐 색깔이 아주 강한 스타일의 의원은 아니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할 때 투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특검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개파색이 뚜렷하진 않고 또 이제 서울에서 어쨌든 지역구를 두고 있고 하고 지금 원내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송호석 원내대표와.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저런 식으로 버티면 끝까지 끌어다닐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밀어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오늘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민이 까면 되나요? 안 된다고 보죠 저는. 네.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수민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나오는 면면들이 부산은 주진우, 대구는 이진숙, 충북은 윤곽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는 윤석열 당입니까? 고성국 당입니까? 전환길 당입니까? 뭐 사실 같은 말이죠. 뭐 윤석열당, 전환길당, 고성국당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기엔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치열한 뭐 내부 다툼이 또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권자들이 볼 때는 다 마찬가지 색깔 아닙니까? 윤석열 당이라 하든 윤호개인 당이라 하든 전환길 당이라 하든 고성국 당이라 하든 그 세간에 그동안의 시선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친윤 인사였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타났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추천한 거 아니냐. 특히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는 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충북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은 그렇다 쳐서 사실 영남하고 서울이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 좁히면은 그 두 개의 퍼즐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 같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형준 시장을 이제 날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그걸 이제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이제 틀었다는 것이고 그냥 경선합시다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윤곽근 변호사를 내는 거냐라고 했는데 거긴 또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김수민 전 의원이 장동혁 체제에서 당명 바꾸는 논의를 주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장동혁 라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사람이 거론이 된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에서는 이름이 수민이면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나도 이름에 민자는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에게 정권을 주면은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든 그림이 이건데 말이 안 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수 공천을 내가 이 현역을 날리면서 해볼게라고 했는데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이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주진우 의원도 나 경선을 시켜주세요. 왜 나를 단수 공천한다고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진숙 씨도 지금 경선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간에 나는 경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만 지금 또 웃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다시 잠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남자.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고성국 전환길이 공천을 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 역사상 굉장히 비극적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논란 터지기 전에 의원총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전륜 선언을 했는데 장동현 대표는 거기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가 사실상 공천을 통해서 반대, 그러니까 윤석열을 옹호하는 반헌법 집단에 의해서 공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원내 정당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을 서겠습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고성국 전환길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한테 계속 줄 서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정치사적으로 장동혁이라는 인물, 이 장동혁 대표가 정말 헌법 파괴 세력이고 정당 정치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뭐 저도 얘기 들었지만 이정현, 고성국, 조강한 58년 개띠들입니다. 서로 반말하면서 굉장히 친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고성국 씨하고 친한 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내가 뭐 직접 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성국 씨가 중간에 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걸 잘 알고 고성국이 이렇게 시킨 거지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분석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을 만들기 위한 포석을 두는 거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저항하거나 반대할 만한 사람들은 다 쳐내고 당의 후보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후보를 만들어줌으로써 충실하게 장동혁 대표를 뒷받침할 만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한동훈 자리를 가급적 안 주는 방법으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가끔 국민의힘에 진짜 혁신위를 꾸리면 힌두자니 같은 사람이 가서 그냥 막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 집회하는 좀 가봤어요. 1시간 정도 봤는데 막 나와서 하니까 그 힌두자니 같은 이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이 스피커를 켜놓고 무슨 말만 하려면은 장동혁 집부터 팔아라. 장동혁 또 누구 뭐 징계할 거냐 소리 지르는데 시민들이 저 얘기가 더 잘 들리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커서 더 잘 들린다는 것보다는 저 얘기가 지금 우리 마음에 더 쏙 들어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국민의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에서 이렇게 선거운동한 옆에 고성국 씨가 같이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나름 이제 타협안, 뭐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라고 저번에 이제 얘기해놨던 거가, 아니 윤리위원회 징계 들어가 있는 것들 우리 다 중단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거의 수혜자가 누구냐? 사실 탈당 권유 받았지만 서울시장으로부터 불복하고 있는 고성국 씨가 혜택을 본단 말인 거죠. 그리고 고성국 씨도 지방선거까지는 당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보이고 있는 거는 절윤선언이라고 하는 그 결의문도 사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내용을 실천하는 거에는 명확하게 다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계속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주말에도 그렇고 물밑에서 계속 지도부에 얘기를 했답니다. 명분을 좀 달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명분이라고 주는 거가 이제 혁신선대위 못 받겠다고 하고,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4명이 거론이 됐던 건데, 중앙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이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얘기는 쏙 빠지고,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1명, 요 한 명도 사실은 대변인단에 묶여가지고 임기가 끝났는데 재임명 안건을 보류하는 정도로만 일단 좀 타협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거 가지고 이 당이 정말 바뀔 수 있는 선거가 되겠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뛰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약간 좀 더 이상 이대로는 외통수에 좀 걸렸다라는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어떻게 공천이 정리가 될 것인지 전망 한번 해봅시다. 누구 할 것 같아요? 뭐 이 난장판에서 전망을 과연 이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은 뭐 생각도 듭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관심 갖지 말아볼까? 그 지금 뭐 난장판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 뭐 3시에 입장 발표한다는데 사실 3시에 한대요? 네, 3시에 뭐 기자회견 한다는데 불출마 선언일까요? 그러니까 이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의 이선 후퇴를 하는 혁신선대위를 꾸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오세훈 시장 측은 사실은 이선 후퇴까지는 아닌데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이선 후퇴 아니면 뭐겠습니까? 혁신선대위를 꾸려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적 쇄신을 해라.
그래서 뭐 장해찬, 박민영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적 쇄신을 해라 했는데 그중에 지금 박민영 대변인을 원래는 임기가 돼서 재임명하려고 했는데 그 재임명을 보류한 거 외에는 지금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막 지금 이제 밀어붙이려고 한 그 그림이 오늘 다소 좀 흐트러지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비록 내가 요구한 게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지만은 당을 위해서 내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연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등록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무소속 출마든지 아니면 당권 도전이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은 도망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 조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까지 계속 뭐 이 장동혁 이 이정현 이 두 콤비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단수공천으로 다 꽂아버리고 뭐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으면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더 이상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좀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이죠. 다시 경선 붙여준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분이 좀 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이 불출마를 사실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텐데 본인이 그 불출마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이득은 또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나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치고 나오려면은 지금 사실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 당은 뭐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사실은 불출마 선언하고 정말 내가 한번 이 국민의힘을 한번 파괴해보겠다. 예. 이 파멸로 한번 몰아가 보겠다. 완전히 그냥 끝장 내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 정도의 결기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럴 또 이 담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측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황소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 한강버스나 크루무즈 해협으로 파병해라. 오늘 혹시 오후 3시 한강버스를 크루무즈 해협으로 파병? 뭐 근데 감성 원래 이럴 때 조사해봤는데 원래 속도도 거짓말 쳤다. 거짓말. 그것도 그 느림보인데 뭐 무슨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2시간 걸리는 걸 54분 걸린다고. 한강버스 만약에 크루무즈 해협 파병하면 내년엔 도착하나요? 너무 느려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배들로 너무 좀 느려서. 호위를 해가지고 네. 선단을 잘 꾸려서 이제 가야겠죠. 바나나 보트하고 이렇게. 근데 오늘 3시에 한다. 뭐를 할지 궁금합니다만 뭐 나간다고 하면은 굳이 뭐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기자들은 지금 어떻게 봐요? 주진우, 이진숙 뭐 이렇게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 뭐 당원이 100만이 넘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당심이고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원이 사실상 숫자와는 별개로 좀 오염돼 있다 혹은 특정 계층이 많이 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금도 사실은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주호영 부의장 같은 사람들도 잘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경선 붙여도 자신 있다. 경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진우, 박형준 붙었을 때 주진우 의원이 본인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도 본인이 주호영 꺾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로 지금 뭐 공관위가 굳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당원들이 알아서 윤호개인이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에 탁탁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라인업이 자연스럽게 짜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또 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당원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좀 밀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정리가 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 뭐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 오늘도 단수 공천한다고 했었고요. 뭐 이제 몇 가지가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정리가 됐고 좀 붙을 만한 부분들은 흥행용으로 하되 지금 결국 자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중도층에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오세훈, 박형준 같은 사람들 타겟으로 찍어놓고 이제 당원의 이름을 차도살인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천이라는 게 좀 공정한 룰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환 지사는 오늘 경찰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걸려가지고 공천하기 좀 어렵다. 여기까지 설득이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슨 이유로 지금 컷오프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도통 지지율이 낮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주진우 의원하고 붙여놓으면은 그래도 박형준 시장이 더 많이 나올걸요. 그럼 대구는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중진들 전부 다 컷오프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당원들도 설득 못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인기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올려보십시오.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의원 나오면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구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장동영 땅을 만드니 안 만드니 해도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에서 좀 이길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도 설득을 못하는 선거판을 짜놓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 장동현 대표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잘하고 있다. 계속 그대로 쭉 가져라 지금 이런 조롱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잘 말씀 주셨는데 야구에서도 지금 ABS를 합니다만 스트라이크 존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일관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한테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뉴페이스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왔던 김진태 지사에 대한 단수 공천이나 박완수 지사에 대한 단수 공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현역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새롭게 뉴페이스 위해서 막 뭐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으면은 그럼 지금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뉴페이스가 아닌 건가? 왜 갑자기 김수민 전 의원한테 공천을 신청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추가 접수단을 왜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또 심지어 윤호개인이라고 하게 되더라도 그럼 윤호개인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누구는 윤호개인이고 누구는 윤호개인이 아닌지 그것도 누가 결정해요? 고성국 씨가 찍어주는 사람들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칼을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일단 김영한 지사라는 가장 쉬운 물을 하나 자른 거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제 본인이 그 칼에 다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뉴페이스다라고 이정현 위원장 얘기했지만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 뉴페이스인가요? 뭐 올드 페이스죠. 너무 오랫동안 봤는데. 뉴페이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뉴페이스다. 예. 투페이스일 수도 있고 뭐. 옛날에 기자 시절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달라요. 네, 맞아요. 뉴페이스가 됐어요. 투페이스인 것 페이스 같습니다. 오프인가? 페이스 오프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뉴페이스인지 뭐 투페이스인지 뭐 올드페이스인지 이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대구 같은데 만약에 혁신공천을 한다 그러면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할 때 혁신공천인 거잖아요. 전국 선거에 정말 야 국민의힘이 대구 같은데 저렇게 새로운 인물, 저렇게 산뜻한 인물을 내세웠다고 이걸 보고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 의지가 있나 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무슨 혁신공천인 것이지. 대구에다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성국 씨하고 같이 거리를 거닐면서 유세를 하고 있더라. 그럼 그게 무슨 혁신공천이 되겠습니까? 혁신공천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사실 오늘도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일부가 이제 김부겸 전 총리한테 가서 제발 출마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고 지역지 보도 보니까 벌써 김부겸 전 총리 쪽에서 뭐 대구에다가 이제 뭐 이 사무실 마련하고 뭐 이런 준비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 분위기가 이래도 대구에서 이제 좀 승부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또 이게 항상 선거라는 게 그렇지만 전국적 선거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막 어려우면은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동정론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대구에서의 국민의힘 조직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도 이게 막 원사이드로 막 이렇게 뭐 이 역시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가지고 뭐 대거 이 표를 찍지 않는 뭐 유권자들이 다 포기하고 뭐 이러지 않을 거라서 굉장히 어려울 건데 바로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그 당을 떠받치는 이 유권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변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궁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치열하다잖아요. 자기네 안방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 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지. 지금 대구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고 험악해졌는데. 아니 좀 웬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대구만 해도 얼마나 그래도 나름 쟁쟁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뭐 주영을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그 선수라든가 경력을 볼 때 그래도 중량감이 있는 건데 이진숙 씨를 거기다 온다 이거 대구 시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 보기에는 이거 윤석열 졸개 공천 아니에요? 이거는 뭐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새로움을 추구하는 혁신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윤석열 졸개도 아닌 고성국의 졸개들을 가져다가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로 앉혀놓고 시민들에게 뽑아달라? 이거 대구 시민 너무 우습게 보는 거다. 전 이거 진짜 대구 시민들이 한번 세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를 뭘로 보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구에서 빵집표는 좀 나오지 않을까요? 빵집은 좀. 근데 그 빵은 성심당이라고 대전 빵집에서 산 거라. 대구에서 대전에서 하면 안 되죠. 네.
오늘 트럼프 관련된 것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2부에서 김병주 의원 전문가 나오시니까 트럼프 관련된 거는 2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해 둘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번에 파병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근데 지금 파병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영국도 그랬고요. 지금 캐나다도 그런 입장 밝혔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명분 없는 전쟁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끼워 놓고 난 다음에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린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내 여론도 이전에 파병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장병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만들어질 때까지 성숙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또 야당의 동의까지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대한 신중하게 좀 시간을 갖고 우리는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인들도 트럼프를 기억할 겁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똑똑히 기억해 두겠어.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함께해 주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박우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손자병법에 답이 있지요.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맛있네요. 제가 네, 광고 나갈 때 사과. 먹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제가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 이게 네. 세척 사과라고 그러는데 방송 중에 드시면 안 되고 네, 네. 이거 이따가 네. 하실 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는 사과네요. 예. 아니요. 보려고. 안 돼. 그럼 네. 한 입만 비워보세요. 진짜 맛있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군함을 보내라. 사실 군함 보내면 이제 전쟁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전쟁 다국적 군에 미국과 함께 편성이 돼서 군함을 보내는 경우는 이란과 적대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쟁하고. 근데 지금 네. 만약에 군함을 보내라 그러면서 안 보내면 뭐 기억하겠다 막 또 그렇게 협박까지 하잖아요. 네,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예.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and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완전 좀 공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기억하겠다 그러는데 김병주 의원님이 보내지 마라고 그랬다고 김병주 의원님한테도 좀 기분 안 좋게 여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의도,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저는 뭐 한 세 가지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대의 명분을 축적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가 압력을 행사하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 파병을 제한되게 받는 건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대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전쟁의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도 많은 다국적 군을 규합을 해요. 예. 30개, 40개 국을 규합을 해서 전쟁을 하면은 국제적으로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무즈 해협의 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다. 여기에서 유류를 가지고 가는 모든 나라의 전쟁이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뭐 나토에 있는 영국, 프랑스 이런 데를 끼어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의 명분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참가하고 일부는 참가 안 하더라도 그거를 과시하는 거죠. 그걸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대의 명분을 지금 축적하려고 하고 있고 예. 종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의 명분이 축적이 돼야 국제 질서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대의 명분 축적이다. 두 번째는 이제 압박용이죠.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이죠. 중국 실제 파병을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예. 그 실제 그리고 중국 하겠어요. 군함이 중국이 미국 말 듣고. 중국 군함이 오게 되면은 또 작전이 다 노출이 돼요. 군함만 예. 오는 게 아니라 전쟁 지도부에 중국군 장교가 가서 C4I 체계를 같이 공유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미국의 그 손걸 다 들어보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대신 중국에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란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이란 원유의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실제 이란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물 밑에서 너들이 역할을 해라. 이제 종전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연기되는 것 같은데 네. 미중 어쨌거나 시기의 문제지 미중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예. 야, 그 함정 하려 했는데 왜 안 했냐 대신 이거 내놔 이렇게 압박용일 확률이 있고요. 우리 한국과 일본 또 나머지에게도 압박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일부 이제 제한된 파병을 군함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전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란은 지금은 현재는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리고 걸프만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그 함정이 왔는데 거기 공격한다. 그럼 나토와의 전쟁이 되는 거고 우리나 일본이 만약에 함정이 갔는데 우리에게 공격한다면 우리까지 학대되고 일본까지 학대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란 입장에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포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란의 그 미국의 트럼프의 저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미국의 의도를 먼저 읽고 예. 그다음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 서서히 구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의 분석과 말씀을 들으니까 네. 트럼프가 뭘 노리는지 더 이해가 잘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 김 의원님은 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저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사항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한 4가지가 고려가 되는 거죠. 먼저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 적대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 상선들의 또 보호도 사실은 예. 중요해요. 지금 한 40척이 발이 묶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병 갔을 때 우리 파병 부대 예를 들어서 함정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요구한 여러 나라의 눈치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프랑스나 영국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다른 나라에 하는 형태도 보면서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보조 말씀하셨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7개 나라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토 동맹이니까 네. 그런데 이쪽은 한국, 중국, 일본인데 중국은 논외로 치고 네. 일본이 어떻게 할 건가가 그렇죠.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본은 쉽게 보내긴 어려울 거예요. 일본은 아마 소해함, 예.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소형이라서 그까지 가기가 어렵고. 저도 이번에 소해라는 네. 말을 처음 들었는데 네. 기뢰 제거하는 기뢰 그걸 제거하는 소해라고 거죠. 그런다면서요? 네네. 소해 함도 있고 소해 헬리콥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안에 같이 다 세트로 돼 있죠. 어. 그런 것들이 기뢰는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 먼저 찾아내야 되고 네.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찾으면은 그 소해함이 가서 그거를 이제 건져서 폭발 수중에서 하든가 건져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할 거 아니에요. 제거하는 것들을. 기뢰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기뢰는 물 수중에 설치하죠. 수중에 하는데 종류가 많아요. 기뢰는. 그러니까 육지에는 지뢰라고 예. 하고 지뢰를 땅에 묻으면은
그 육지의 지뢰는 대인 지뢰, 사람을 다리를 자르는 이런 예. 지뢰도 있고 그 대전차 예. 지뢰가 있고 전차가 가면은 이거는 밟지 않아도 세부치가 위에 큰 물체가 가면 감응을 해서 폭발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듯이 지하의 해상에는 한 5종류가 있어요. 먼저 사람이 가서 예. 특수부대가 가서 배에 붙이는 지뢰가 있고 붙이면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중에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가다가 부딪혀버리면은 네. 충돌하는 터지고.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20-30m 수중에 그 기뢰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감응 기뢰가 많아요. 배가 지나가면서 소음이라든가 물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큰 배인 경우는 파장이 크잖아요. 그럼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위에 갈 때. 그럼 감응 지대가 있고 해저에 설치하는 지대가 있어요. 예. 해저의 지대도 위에 물체가 배가 지나가면 폭발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지뢰가 있죠. 근데 그런 기뢰를 네. 설치를 했을 때 네. 설치한 쪽에서 어디에 설치했는지 지뢰처럼 지도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기뢰가 설치가 되면은 그거를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기들도 예를 어디에다 들어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대부분 떠다니잖아요. 예. 떠다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지뢰는 설치 위치가 정확해서 예. 그 지도를 만들거든요. 설치를. 예. 그럼 제거가 쉬운데 수중의 거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물결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뢰가 설치되면은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일일이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기뢰가 한두 발이라도 있어도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뢰를 완전 제거 작전을 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그 다음에 작전을 원산으로 상륙하려고 했어요. 네. 동해 쪽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원산에다가 북한군이 엄청난 기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는데 한 3-4주 걸렸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강릉에서 올라가는 그 지상군 부대가 원산을 더 빨리 점령했어요. 원래는 배가 원산에 가서 상륙작전 하려고 했는데 기뢰 제거하는데 한 3-4주 걸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뢰는 사실은 빈자의 무기이기도 하고요. 기뢰의 폭발력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그거는 한 척 같은 거 쉽게 날립니까? 네, 네, 실제 부동강 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기뢰의 그 폭약 능력에 따라 다른데 이제 수중에서는 사실은 함정 같은 데는 조금만 파공이 나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좀 대형 기뢰 같은 경우는 두 동강을 내는 그가 일어날 수 있죠. 전에 세월호란다. 천안함 같은 경우는 어뢰로 이렇게 했지만은 북한군이 어뢰로 해서 수중에서 폭파해서 두 동강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위력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의 최악의 경우 기뢰로 봉쇄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걸 해소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소해함 얘기까지 하시다가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소해함도 뭐 마땅히 뭐 큰 게 없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뭐 보내기도 쉽지 않고. 저희들은 동해나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 연안이잖아요. 연안 작전을 하기 때문에 큰 소해함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00톤급 이하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프만까지 지금 페르시아만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마 대형 소해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보낸다 그러면은 대형 소해함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애청자님 거미줄 최정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카페에. 네. 보내자. 네. 그 대신 보내는 조건으로 오케이 그럼 관세 0%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받고 그다음에 그 소해함이나 이런 거 보낼게 하고 보내면 가는데 한참 걸릴 거니까 가는 사이에 전쟁 끝나면 이익 아니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군함을 보내야 되는데 내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함정을 보내야 된다 했을 때는 시간 끌기 작전이 유효하죠. 왜냐하면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장악할 수도 있거든요. 예. 미국이 그때까지 시간을 버는 작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인 속도로 가면 네. 우리나라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함정이? 최소한 그 대조영함이라든가 지금 가 있는 함도 3주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끌 수 있겠어요, 전쟁을? 네, 그렇죠. 소해함은 소형이기 때문에 더 그까지 가기도 어렵고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우리는 힘없으니까 중간에 기착도 우리는 하고. 뭐 간다면은 만약 파견한다면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가 네. 임무 지역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할 확률이 많죠. 예. 예, 지금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 부대, 지금 대조영함이 나가 있는데 여기는 아덴만으로 국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호르무즈 해역과 그 페르시아만까지 임무를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무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럴 경우는 이제 국회 동의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해부대 보낼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네, 당연히 받죠. 그러면은 네. 임무 범위를 확장하려면 또 추가 동의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임무 범위 확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단순히 예외 조항으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청해 부대가 세계 어디나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 교민 구출해 온 적도 있어요. 예, 아프리카까지 가서. 소말리아인가 뭐. 예. 거기 아프리카에 무슨 난이 일어났을 때 예. 거기에 교민들이 고립돼서 구출한 작전도 있어요. 과거 보면은 그런 정도로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페르시아만까지 확장한 적이 있어요. 예. 2020년 1월 달에 그때도 실제 대단히 그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했거든요. 긴장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020년 1월 달에 미국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사살했어요. 예. 그래서 긴장이 아주 고조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호르무즈에서 혹시 테러를 이란이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국적 군을 구성을 해서 그때도 좀 보호를 하자 했는데 우리는 다국적 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상선은 우리 단독으로 작전하겠다라고 해서 임무가 확장이 됐잖아요. 이건 우리 교민 보호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그 임무를 확장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사항이 다르죠. 지금 전쟁터잖아요. 예. 전쟁터에 또 미국은 다국적군 연합함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된다면은 전쟁에 참전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또 함정은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개인이 가는 경우 예를 들어 2, 3명이 연락반이나 협조단으로 가는 경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데 부대 단위가 갈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간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런 국회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저는 더 그 국익 차원에서 좋고 시간 벌기에도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참전을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서 인중에 이란이 네. 미국하고 이스라엘 빼고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또 이렇게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우리로서는 더 참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실제 다국적 군을 구성을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명분을 축적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거기가 복잡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중에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사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이 일어났을 때 예. 제가 미 중부 사령부 여기 전쟁 지도하는 데가 미 중부 사령부예요. 예. 중부 사령부에 한국군 대표 장교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 전체를 잘하시네. 한국군 장교 유일하게 모니터링을 했었죠. 예. 중령 시절에. 그래서 지금 중부 사령부가 어떤 작전을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죠.
거기에. 그래서 저는 아마 중부사령부나 미국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기 위해서 아마 제한된 특수부대들을 투입을 해서 거기 핵심 섬이 2개 있거든요. 예. 하르그 섬과 캐슘 섬을 장악할 것 같아요. 그 2개만 장악이 된다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풀고 이란의 가장 그 경제의 목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종전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싶어요. 하나는 하르그 섬은 거기 쿠웨이트하고 이란 저 안쪽에 페르시아는 제일 안쪽에 있어요. 예. 호르무즈 해협하고는 아주 멀리 있지만은 여기는 원유의 그 수출 기지거든요. 거기에 이란의 원유의 한 90%니까 거기만 딱 장악이 되면은 이란 경제의 목줄을 완전히 잡는 거고. 예.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은 협로는 그 가까이에 좀 거대한 섬이 있어요. 거기 캐슘 섬이라는 데인데 그 제주도의 한 반 정도 크기의 섬이에요.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나 그 정도 되는 섬인데 거기를 장악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그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2개가 가장 키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이란 본토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논란이 돼 있는데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고 아마 제한된 범위 내에서 2개 섬을 점령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이란의 그 경제의 목줄을 딱 잡기 때문에 그렇죠. 종전으로 이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르그 보죠. 섬만 장악해도 이란은 꼼짝 못할 텐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 하르그 섬 장악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르그 섬 같은데 지난번에 군 시설을 타격했잖아요. 예. 비행기장하고 그것은 아마 지상군 작전 지상군 투입에 작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예. 그런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 그쪽에는 이미 미군들이 한 5만 명 정도 지상군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해병대 상륙을 전문으로 한 해병대가 2,500명 정도 이동하고 있잖아요. 오키나와에 오키나와에 있는 쓰리맵이라고 해서 그 전력들이 일부 이동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지난번에 공수부대하고 특수부대들이 훈련을 중지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공정사단 이런 데도 아마 훈련을 중지하고 뭔가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첩보들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아마 미 중부 사령부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캐슘성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의외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주는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군에서도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제대로 보고를 못 들은 것 같고. 하더라고요. 뭐 무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국제적인 여론이 이란에 대해서도 악화되고 이란 자체의 원유 수송로도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란에게도 나중에 장기화됐을 땐 대단히 어려운 처지로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서 유리한 여건에서 종전을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럼 유가가 천정부지로 뛸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제 경제를 볼모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딱 이렇게 잡아왔을 때 정리가 한 방에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CIA가 취합한 정보로 해서 이거 딱 한 방 치면은 화면에 바로 아웃되고 그렇게 되면은 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그냥 막 똘똘 뭉치고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상태로 되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럼 조금 장기화 되겠죠. 미국은 점점 일찍 끝내고 싶어 하지만은
이란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금 끝내면 너무나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실제 지금 모주 타파가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예. 아마 여기 또 안에서 권력 싸움이 되게 심할 겁니다. 아직 완전한 권력을 잡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전쟁을 끌고 갔을 때 확고해지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내버리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또는 세계로부터, 세계사회 국가 여러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서 좀 더 유리하게 끝내야 나중에 전후 복구 비용이라든가 천문학적으로 들 텐데 그런 속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안 끝내려고 하고, 안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걸프만에 있는 여러 나라와 전선을 확대하는 거고, 또 이 전선을 확대하는 거죠. 이 전선은 이런 호르무즈를 봉쇄한다든가 테러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란의 특성은 미국이 늘 오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미국은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지는 개념이거든요. 늘 보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 대통령이 이걸 제거하면은 친미 국가로 바꿀 수 예.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란은 맞으면 얻어 터지면 터질수록 강해지는 나라예요. 왜냐? 그것은 이제 군사적인 시설, 유형적인 시설은 파괴될지 몰라도 이란 국민은 강해집니다. 왜 강해지느냐? 이슬람은 특성이 외세가 공격을 해오면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화가 돼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세 이슬람을 공격하는 외세와 싸우는 것을 성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성전으로 전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얻어 터지면 얻어 터질수록 국민적인 단합과 정신력은 강화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파괴만 끝나면은 손들 것이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또 전쟁을 일으킨 것 중에 한 원인은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이란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메네이나 지도부만 제거해주면 반정부 시위가 다시 일어나서 체제를 전복하고 친미 국가를 만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외세가 실제 공격하면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인원도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보다 이슬람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국은 늘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국가의 그런 생리를, 특히 이란은 신정국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사회를 한 40년 이상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훨씬 더 강한 나라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미국은 늘 중동에서 이라크 전도 그렇고 아프간 전도 그렇고 그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병력을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했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물러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도 지금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종전으로 가지 않으면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푸는 어떤 하르그섬이나 캐슘섬 이런 데를 빨리 조기에 점령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휴전협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란 뒤에 러시아가 혹시 좀 꿈틀거린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러시아하고는 또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정보도 주고. 네, 이란이 러시아 어려울 때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썼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란에서 만들어준 현재 쓰고 있는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썼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일부 정보들은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이란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좀 돕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싸움일 수도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할 건 아니지만. 아니고, 네, 아주 제한되게 예, 그 슬그머니. 정도는 아닌 예. 거죠. 예, 그래 지금 이러한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이라고 봐요, 저는. 중국도 재미 봅니까? 보고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일단 러시아는 유가가 오르니까 지금 엄청나게 최고죠. 돈을 많이 벌고 그 전쟁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걸 만회할 수 거의 있는 뭐 만회했다고. 좋은 기회인 거고 또 실제 거기서 영향력을 하는 거고요. 중국도 사실 유가가 올라가서 중국 경제에 되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은 저는 주가나 이런 걸가 그 바로메타라고 봐요. 중국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실제. 왜냐? 이란에서 수입하는 유류는 중국 전체 유류 수입분의 13%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화석연료 들은 요새 환경 때문에 많이 중국이 안 썼어요. 그런 걸로 대체하면은 13%는 거의 영향이 안 가는 건데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중국이 미중 패권에서 서서히 주도권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미국이 뭐 어쨌거나 함정 보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하겠다 하지만은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 하면은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한테 저는 서서히 넘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중 정상회담 연기해달라. 중국이 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연기하더라도 야 너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란과의 종전에서 이란과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종전이 되더라도 지금은 이란으로부터 석유 비싸게 받아왔는데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전후 복구하려면 이란 같은 데는 엄청 돈이 들잖아요. 예. 그럼 석유나 그런 걸 더 많이 생산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저가의 그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최고 수혜자고 중국도 좀 수혜를 보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잖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오늘 또 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한미군 병력이 4만 5천 명인데 그 뭐 작전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정도 네, 그렇죠.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트럼프가 알면서도 이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매번 4만 얼마라고 네, 맨날 얘기해요. 그래요. 한번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러는지. 계속 그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보면 그랬죠?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예, 계속 4만 그럼 얼마. 4만 5천을 보내든지.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수치를 잘못 얘기했으면은 참모들이 그 다음에 고쳤을 예. 거 아니에요. 고쳤을 텐데 본인은 안 고치고 계속 4만 5천이라고 4만 명 이상 뭐 4만 5천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윤석열 닮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참. 잘못된 걸 고쳐야죠. 네. 그 트럼프가 일기 정부 그때 당선되고 한국에 2018년도인가요? 최초 왔을 때 그때 이제 최초 왔을 때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잖아요. 예.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한다. 지금은 또 호르무즈에서 너희들이 그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하는 거와 비슷하게 승차한다고 했을 때 한국 방위를 미국이 다 전담하는지 알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때 연합사령관 하고 저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줬어요. 예. 한국 군사는 그 60만 원 이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시에 28,500명. 요런 원이 요만큼 적잖아요. 이거다. 전시가 되면은 한국 방어는 우리 예비군이 300만입니다. 360만. 미국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래서 한국 방위를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그때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좀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입장에서는 한국 방위는 미국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다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조금 보태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임승차, 안보 무임승차로는
그 주장을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4만 명은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뭐 그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가다가 돌아왔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좀 우리 병력도 좀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혹시 이러다 우리 안보 전력에 좀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김병주 의원님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네. 뭐 걱정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 아마 패트리어트나 사드 탄약이 일부 저는 전용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예. 발사된 간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는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드에서부터 우리가 다층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도 있고 천공2도 있고 이렇게 촘촘히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애청자 농장님께서 이럴 때 김병주 의원님이 국방부 장관이었어야 되는데 안규백 장관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항상 우리 네. 저 지혜를 별빛 파도님 인격과 지혜와 자상과 단호함과 용맹함 의원님은 진정 한국의 표상입니다. 아이고 예 정말 그러시죠. 네. 요새 중동 이란전이 나면서 제가 사실 중동 제일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실제 미 중부 사령부에 갔다 온 분은 저 혼자일 것 같고 실제 그리고 소령 때도 제가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란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분쟁 지역인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 유엔 요원으로 1년 반을 군정 조정관으로도 근무하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도 지금 1년 반을 살아보면서 이슬람 세계의 국민들의 사고방식 체계 이런 것들을 너무 깊게 이해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박사학위로 썼어요. 그러셨구나. 완전 중동전 전문가시네. 네네. 그래서 군에서는 중동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실제 가서 근무도 하고 학위도 박사학위를 받고 중부 사령부에도 근무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부 사령부 지금 이란전을 지휘하는 중부 사령부의 그 사령관이 뭘 생각하는지 이런 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다음 작전은 아마 하르그섬하고 캐슌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구나 하고 제가 어저께 MBC에 나가서 아침에 얘기를 했더니 저녁에 외신에서 실제 놀랍게도 하르그섬과 캐슌섬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동 이란하고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작전한 거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장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장악을 하면 빨리 끝날지 이제 그때부터 더 길어질지 그건 이제 자신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뭐 장악을 했다가 적당한 시점에 돌려주겠죠. 돌려주고 그리고 다국적군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전후를 대응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을 한다 해도 당분간 2, 3년 동안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슬람 쪽 이란이나 또는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헤즈볼라, 후티, 시리아 민병대 이런 데가 또 테러를 많이 자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테러는 소수 단체, 소수 조직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한 2, 3년 동안 보장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끝까지 종전 이후에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국적군을 유지해서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이렇게 나올 확률도 많죠. 이라크나 아프간전도 대부분 그랬어요. 아프간전의 주 전투가 끝나고 나서는 유럽, 나토 너희들이 와서 이제 해라. 우리는 물러가겠다고 최소 병력만 남기고 인계해 줘 버리고 또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이 미국의 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전 이후까지를 겨냥을 해서 거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호르무즈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이런 요구를 지금 요구를 한다라는 측면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이해가 잘 됐는데 다음 주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 뵀을 때는 이제 전쟁이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다. 이걸 주제로 네, 그러니까요. 네. 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참 걱정입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염색약 주신 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쓰실 때 네.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어제도 감았는데 네. 이쪽에 옆머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귀밑머리, 또 눈썹 이런 데는 좀 빨리 하얀 머리가 다시 나기는 해요. 그럴 때 네. 거기만 또 하면 돼요. 오케이. 다 안 하고 네네. 이것만 이렇게 딱 네네. 바르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양치를 해요, 저는. 그럼 한 3분에서 5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감으면 거기만 또 되니까 항상 할 때마다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예. 이제 지난번에 염색한 지 2주가 넘었거든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세요. 네네. 그러면 아주 뭐 그때부터는 이제 염색 걱정 안 하고 그냥 샴푸다 생각하고 쓰시면 그렇죠. 좋아요. 네네네. 떨어지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김 의원님은 계속 사드릴게요. 모델. 모델로. 네. 고맙습니다. 사과도 맛있게 드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과 중동전에 관해서 깊이 공부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켜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잘 알 수 있게 됐지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